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가 최초 보도된 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2017년 1월 오늘이 되기까지 숨가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그리고 전국을 뒤덮었던 촛불 집회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촛불 집회가 남겨준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안평환 광주 YMCA 사무총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조정관 전남대학교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천성권 광주대학교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22일 13차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가 여전히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치지 않는 촛불 민심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남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또 운집해서 현재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인 의원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저도 촛불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말씀하신 대로 13차 집회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촛불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모두 다 고통받았구나. 젊은이들은 취업으로,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장사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신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는 아픔으로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온 국민이 함께 목격하고 함께 분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조금도 절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띄고 있었다.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분노하고 서로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안평환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천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축제와 같은 집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3.1 만세 운동을 능가하는 국민적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 촛불 광장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국민들이 촛불 광장에서 표출된 이 요구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잘 안착화하고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3.1 운동 이후 가장 큰 집회다.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정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특히 이제 저는 다른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87년에 우리가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80년 5.18의 광주 그리고 호남 사람들의 피와 말하자면 땀으로 만들어냈던 것인데, 87년 대통령을 직접 뽑는 민주주의를 한 후로 30년이 지나도록 보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또 지켜봤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지막 남아 있었던 기대까지 다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국가에 대해서 그대로 엘리트들에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적극적으로 우리 혁명적으로 표출됐던 그런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죠. 예. 네, 국민들의 생각들이 표출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천성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세 분들이 이제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첨언을 한다 그러면 뭐 저 역시도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서 뭐 13차 지금까지 13차 이미 이제 1,000만이 넘은 참여 인원에도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시위 문화가 나타난 점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이제 집회에서 그런 장면이 약간 보였었습니다. 그 흥분한 그 시위대 가운데 한 분이 보통 군중 집회나 이럴 때 그 시위대가 좀 흥분하면은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번 뭐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그 시위에서는 그때 그 TV에도 생생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다른 시위 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내려와를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그 바람직한 시위 문화에 기여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치권이 제대로 이거를 해결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길거리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참 큰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그 자유발언 참여자들의 자유발언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은 보면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단체 지도자들 나와서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말씀들은 잘 하시는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선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자유 발언에 보면은 말 그대로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정말로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오히려 그런 에피소드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도 이런 시위에 갔다가 그 자유 발언에 좀 참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지를 받고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사회 시위 문화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촛불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성숙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그런 질서 있는 집회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네요. 그런데 촛불 집회 초반에는 주로 이제 대통령의 탄핵 또 퇴진 이걸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의견에서 이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고려해 왔을 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적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가고 새롭게 청산하고 해소하자 이런 식의 요구들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들이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우리 안평한 총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통해 표출된 촛불광장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게 됐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내가 주권자라는 자각과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천만 명이 넘은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의 선언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리세트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를 들으시면서 뭔가 새롭게 보신 시각이 있을 텐데 우리 권은희 의원님. 네, 국민들의 그 요구를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퇴진에서 개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득권 적폐의 결과물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네. 그 결과 요구를 먼저 했다면은 그 결과의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어떤 잘못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하시고 그 원인에 대한 제거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이번에 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문제점, 정치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정말 민낯으로 까발려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네. 예를 들어 뭐 촛불 집회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게 국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대학 같은 데서 교수들이 얼마나 좀 창피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또 사회 전반적인 기득권 집단 전체가 어떤 네. 식으로 정경유착과 이게 고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광장에 나와서 다 같이 토론하면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 적폐를 해소하는 구조개혁 없이 이것이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느껴가고 네. 그러면서 해법을 찾아가고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또 고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횟수를 점점 더해가면서 참여하는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추위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또 일부에서는 또 앞으로 이 촛불 집회의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촛불 집회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특검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런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좀 누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촛불 집회가 지난 12월 말 이후에 촛불 집회 성격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탄핵을 완수한다. 탄핵을 할 수 있는 힘을 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은 이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동력은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마지막 제도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촛불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점점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보수적이거나 모든 부분을 망라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관심이 많고 동력이 있으신 분들만 많이 모이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이제 여기저기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광장의 정치는 여전히 진행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들이 동감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석기의 사건,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게다가 탄핵 이 과정이 이제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이제 보수 쪽에 또 맞불 집회가 네. 이렇게 나타나면서 점점 이제 정파화되는 그런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네. 촛불 집회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차 좀 흐려져 가는 그런 예, 우려가 그런 있다. 측면이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정 정파만을 위하는 그런 게 아니냐, 특정 정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이제 일부 국민들이 많이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네. 특히 1월에 와서는 이제 점점 그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고, 네. 예, 좀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네, 덧붙인다 송 그러면은 교수님. 그냥 단순히 참여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촛불 시위의 어떤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촛불 시위의 동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뭐 지금의 뭐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관련되신 분들이 바라는 바고 지금 그동안에 버티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날씨 관계도 추운 날씨 관계도 좀 있겠고요. 다가오는 명절 관계도 있겠고.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촛불 민심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 지금 네. 특검이라든가 헌재의 어떤 신문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재해 있다가도 민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시 거기에 재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불구속 저건 됐지만 뭐 불구속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사라든가 그 절차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재점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고전은 있겠습니다만 네. 촛불 민심은 결국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켜봐야 될 말씀이시죠. 것 우리 같습니다. 권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에서도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참여자의 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촛불 민심은 여전히 유효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네. 그런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개혁 과제를
저희 정치권에 이미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동안 정치권이 민심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과제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정치권이 그 과제를 받아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이제 지켜보실 테고요. 그 지켜본 결과를 이제 표로 네. 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그 엄중히 촛불 민심을 받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 수사,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안평환 사무총장님. 네. 아무튼 국민들은 이 촛불 광장을 통해서 정치권에도 강하게 요구했고, 사실 촛불의 힘을 통해서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 다시 그 어려운 시기가 또 원도에도 헌재의 문제 결정도 마찬가지로 촛불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헌재의 문제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한 이후 촛불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어떤 개혁의 요구를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게 법제화시켜서 그게 담아줄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이 해줘야 할 일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우리 토론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혁의 문제,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좀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사실은 정치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주문들, 네. 국민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우리 조정관 교수님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무엇보다도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소위 소환제 같은 게 가장 첫 번째 이 핵심 화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이 지지부진한 말로만 개혁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펴달라고 그러고, 근데 중간에 끌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환 문제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발안을 하거나 또는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큰 적폐의 핵심은 결국은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개혁의 불공정성이나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 있다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사회 전반, 사회와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적 입법들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 같은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입법들, 심지어는 이제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차별과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평등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 재별 개혁, 그리고 차별적인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의 개선, 이런 요구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평환 총장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죠? 네, 뭐 네. 우선 박근혜표 대표 정책, 네. 이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세월호 특별법,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남북관 개선 문제 등 이런 것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뭐 무수히 많네요. 네. 그래 많고 특히 이번에 또 선거권 관련해서 18세 하향 조정 문제 등 뭐 이게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제가 해결할 이- 과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청산해야 할 적폐 청산할 과제와 입법해야 할 개혁 입법을 우선순위로 스티커를 통해서 했는데 뭐 이거 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국회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 입법,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저희가 촛불 광장에서 확인한 개혁 과제를 정리를 해서 5대 분야 22개 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금 우리 안 총장님께서 너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공통점이 이번에 국민들이 보게 된 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했던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던 검찰과 언론,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개혁의 의지, 요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의 5개 분야로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부역했던 시스템을 고치는 그런 개혁 과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리 청 교수님, 예, 말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막 덧붙인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촛불민심 뭐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개혁에 이제 조금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촛불민심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근본 방향은 구태 정치의 청산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 뭐 비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뭐 이런 측근 비리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역대 정권들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정권들에서도 다 측근이라든가 친인척 비리들이 있었던 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전반적인 이런 구태 정치를 청산해달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의 정치 개혁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 한 예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참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된 걸 두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웃사이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오리지널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화당 후보로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최대 강점은 뭐였냐 그러면은 역설적으로도 정치를 모른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다 그럽니다. 네.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기성 정치권이 해왔던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네. 지금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쓰는 용어에서 조금 제가 좀 거북스럽긴 합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어떤 정치권의 정치의 교체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교체는 우리 특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앞에 근데 붙이겠습니다. 그게- 기성 정치 교체라고 예, 근데 저렇게 표현을 그 하겠습니다. 정치 교체란 말은 실은 네. 지금 뭐 대선 후보만 쓰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를 내세웠었어요. 네. 대통령 선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세웠던 네, 겁니다. 우리 정치 그러니까 구조가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예, 예.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의연을 맞아서 한 여론조사 기관 조엔 CNI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개혁 과제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65.5%가 답한 게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또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개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조정훈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정부 권력 구조나 무슨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87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 현재의 구조를 그래도 지지해 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왕적인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한 사람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이번에 보면서 네. 이 대통령으로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 또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헌론을 이제 불태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개헌이나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는 국가가 어떤 국민들로부터 선거에서 약속한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네. 개헌론이 상당히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평환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개헌과 개혁의 관계, 네. 그러니까 지금 촛불 광장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러나 시민단 지금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이 뭐랄까요, 개헌이 개혁의 촛불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저희들의 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아무튼 적폐도 청산하고 또 개혁을 제대로 하면서 시스템도 새롭게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네. 측면에서 개혁의 어떤 총체적 요체로서 작용하는 개헌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헌의 문제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추진의 주체의 문제, 또 시기의 문제,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개헌의 문제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 개헌이 촛불광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은 개헌을 주장하신 분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됐던 분들이 먼저 이 개헌을 먼저 주장했던 게 저희들은 좀 아픈 심정이 있죠. 그래서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니 시간을 네. 가지고 또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걸 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운동본부, 우리 권은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 보실 운동본부 때는 쪽하고 어떻게 토론회도 했었는데 네. 좀 신중하신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는데 다행히 국민 여론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현명하신 국민들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이번 그 촛불의 개혁을 개헌으로 이렇게 그 민심을 바꾼 것이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정치 개혁과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18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논의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기득권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승자독식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합의의 정치, 국민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개헌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의 정치 구조, 사회 구조, 재벌 구조, 언론 구조, 그리고 검찰의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의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를 받아서 정말로 이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헌이기 때문에 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운동본부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추진의 주체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 일을 중심에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시민 주도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략적으로 이 일이 흘러가지 않도록 가려면 시민 주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고요. 네. 시기상의 문제인데 사실 네, 시기는 조금 이따 논의를 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기상 문제가 현실적인 또 이유가 예, 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앞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개헌 논의가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87년에 마련된 대통령 중심제, 이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이것도 사실은 이런 권력 집중 때문에 생긴 거고, 그래서 개헌이 더욱더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대통령 중심제, 특히 한 사람에게 몰려있는 권력 집중,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관 교수님. 예,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그렇게 권력 집중적이지는 원래는 아닙니다. 네. 원래는 대통령과 의회를 양쪽을 뽑아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로 처음에 되면서부터 또 독재자들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행정부의 권한이 훨씬 커져가지고요. 특히 대통령으로 그게 또 집중돼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고, 게다가 언론 같은 경우에도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권력의 최종적인 권력 담지자가 대통령으로 화하고 국회는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쪽 분야에서 이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대통령제가 아니고 초대통령 집중제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개헌론을 이야기할 때요, 어떤 분들은 개헌론 그러면 무조건 내각제로 개헌해서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대통령의 권한을 더 분산시킬 거냐, 또 의회가 견제할 수 있게 할 거냐, 또 국민들이 논의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네. 권한을 배분할 거냐. 그다음에 현재의 중앙 집중 상태를 어떻게 지방 분권적이고 국가 균형적으로 변화시킬 거냐.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뜨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네. 저도 네, 이제 청 그 교수님. 부분에 네.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단순히 대통령제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상 무슨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도 그 안에도 이제 물론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뭐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저는 보냐 그러면은 각 정당들의 어떤 정당 제도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천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지난 우리가 4.13 총선에서 뭐 유승민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공천을 둘러싼 그 정말 처절한 싸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여당의 수장으로서 공천권을 쥐고 흔들면 그 여당을 움직여서 국회에서 어렵지 않게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대통령이 뭐 꼭 대통령이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정당 시스템상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뭐 정당 자체적이 됐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건 그런 것들도 함께 개선이 돼야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말로 손질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네. 가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무슨 내각 책임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로 간다 그러면은 그 중에 권력의 일부가 사실은 또 입법부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뭐 단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회적인 뭐 검토, 그 공론을 거쳐서 개헌은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된 게 아니고요. 18대부터 논의가 됐고요. 19대에도 또 논의가 되어 왔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게 정말 권력구조, 정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회 내부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권현희 의원께서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분권화 그리고 기본권 이런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재 헌법에서 나타나는 국가 운영을 단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가 예산 규모가 400조입니다. 예, 400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정부에만 있고요. 저희 이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중에 2조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의 감액권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이 정도의 그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권력 구조가 전혀 발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 분권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권력구조 개편하고 지방분권 이런 논의가 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먼저 조정관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했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축소된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우리나라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하자고 했었고요. 뭐 보통 이 요즘 친노라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네. 개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라는 게 예를 들어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건 개헌 사항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부터 먼저 개헌하고 가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 개헌론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테크니컬한 것들을 생각하면 1단계 개헌을 먼저 하고 그다음 나머지 기본권이라든가 세세한 부분들은 뭐 6개월 내지 1년. 뭐 안철수 의원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찬성한 것 같은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개헌론 중에서 1단계로 먼저 급한 것부터 이번에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가져가자. 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선 전 개헌도 가능하다 또는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개헌안 자체를 자기의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당별로도 입장이 다른 것 같고 예. 대선 후보별로도 또 입장이 다른 예. 것 같습니다. 우리 천성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좀 저희가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간의 우리 정치를 보면은 뭐 참 해답 찾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진행자분께서 하신 질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어려운 점을 하나 더 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정치권이 진짜 합의가 될 것이냐 전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네, 그게 우선 돼야 그게 되겠죠. 전제가 네. 돼야지 무슨 개헌 특위에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이게 통과가 돼서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전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쉽겠느냐 저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각 정당에서 지금 개헌 특위에 참여하시는 의원들께 전권을 다 위임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권은희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개헌특위에 참여한 그 위원들이 그 각 정당 대표부들에게 정권을 위임하라. 네. 그리고 개헌특위의 그 결정을 따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각 당에서는 그런 입장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정당들이 다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가고 있고 특히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전체 다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전에 그 각 이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개헌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그 개헌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 헌법이 지금 아주 어렵게 개헌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를 좀 연성 절차해서 추후에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운영의 그 발전을 이끄는 그런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개헌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얹고 예, 싶은데 조정 교수님 말씀하시죠. 뭐냐면 저도 100% 동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합의가 되면 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합의가 되든 안 하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건 좀 다른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헌 합의 이전에 사실은 저는 더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예요. 네.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난번 총선 전에 다 합의해놓고 막상 실 내용에서 합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합의 못하면서 개헌하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은 정치권 너희들은 합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번 열심히 합의해봐라. 합의해갖고 오면 우리가 그거를 국민투표로 추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마. 저는 그런 태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한평 사무총장.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무튼 개헌의 문제가 촛불의 에너지를 뭐랄까 약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저희들 짧은 생각은 여야가 합의하고 또 이제 합의를 하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뭐 이게 국민투표에 거치고 이런 과정들은 최소 10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개헌과 관련해서 조금 경계할 것은 개헌만이 지금의 모든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네. 개헌 만능주의. 이것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헌을 그냥 뚝딱 뭐 이게 이렇게 뭐 고쳐가지고 이렇게 뚝딱 붙이면 그냥 되는 것이다 하는 뭐랄까 뚝딱 기술주의 뭐 이런 것도 네. 뭐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시민들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주도해 버리면 정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시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떨 거냐 그런 네. 생각이 이제 듭니다. 시민 주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은 네. 외국의 남아공의 사례를 보면 네. 정치권이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랄지 또 사회의 갈등 요소가 강한 과제에 관련해서는 의제에 관련해서는 시민의회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촛불 민심, 그래서 개혁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천천히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을 해도 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원포인트 개선 그래서 개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형태라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원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누가 좀 의견을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또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나온 얘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보냐면 3분의 2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안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바른정당이라고 이렇게 나가 계시는 분들을 저들은 나쁜 새누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쪽하고 합의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당연히 개헌은 안 되죠. 3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정도 그룹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이 보수라고 해서 저쪽 의견을 안 듣겠다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개헌이 안 되는데 지금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촛불 전국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자고 하는 합의가 만약에 3분의 2 선에서 이렇게 된다면 네. 저는 원포인트 개헌 먼저 가고 그 다음 개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안 총장님께서 말씀 10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건 아마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네. 개헌을 지금 2월 중에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2월 중에 어느 정도 합의 원포인트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개헌을 반대하는
그렇죠. 예, 그건 분명한 것 그것은 같습니다. 아니죠. 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 전에 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어, 근데 그건 정치권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제 말씀 오해하시면 예, 그게 예. 아니라 제 얘기는 예를 각 들어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예.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개헌하고 예. 나중에 전체적인 틀을 바꾸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그런데 이제 부분은- 개헌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결국 촛불 민심에서 제기되는 개혁 과제들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측면에서 국회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과제들이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논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선 정국을 앞두고 있고 촛불 집회 등등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은희 의원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5대 부분 22개 개혁 과제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그나마 공직선거법 18세 참정권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돼서 기대를 좀 가졌었는데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그래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개혁 과제가 하나도 입법화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2월 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2월 국회 전에 각 당의 그 원내 수석들이 개혁 과제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과제를 정리를 해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과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그 새누리당 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될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새누리당 위원장인 경우 이제 미창부 상임위의 네. 위원장이 새누리당인데요. 그 방송법 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못 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개혁 과제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 또 최대한 많은 그 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의원님, 네, 천 교수님. 네. 예, 그 개헌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조금 보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정치권이 과연 합의가 될 것이냐, 그래서 개헌이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되군요. 그게 이제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또 우리 앞에서 이제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감을 하지만 또 일정 부분이 조금 의견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최적기입니다. 3분의 2의 정치권의 국회의원의 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순차적으로 하시자는 얘기인데 자 이제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 뒤에 3분의 2가 이루어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의 헌법이 개정된 게 87년 헌법 아니겠습니까? 87년 헌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그거는 원포인트 개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하고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헌법 개정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30년이 걸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냥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거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그게 된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순차적인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저는 그렇다면 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좀 신중하게 전체적인 걸 다뤄서 네. 예를 들어서 이번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뭐 공통 공약으로 후보들이 약속을 해서 네. 대통령이 선출되면은 바로 즉시 동시에 이 개헌에 대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붙인다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예. 공약으로 제시된 개헌 공약은 말 그대로 지켜 그냥 말 공약이죠. 그대로 어렵다 이런 비공자 말씀이시죠? 공약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정권이 또 계속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속성이 있어서 그렇죠. 개헌 문제가 다시 또 소멸될 예. 가능성이 예. 분명히 있는 것 수면 아래로 같습니다. 내려가- 한 가지만 더 예, 이제 말씀하시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네. 예 그리고 그런 의견들께서 또 추가로 하신 게 대선 전 개헌을 논의하는 게 정치적이고 정략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오랫동안 그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나타난 문제점 속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그 전국 운영의 문제점들로 인한 개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요구이고 네.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 그리고 이 개혁에 대한 열망을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좀 뒤로 늦추려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정치적이고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예, 마지막으로 예. 예.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1년 남겨놓고 그때 그랬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안 해 해가지고 못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 지지율이. 그걸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한다면 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죠. 그 다음에는. 그러는 건데 문제는 개헌 논의 자체가 꼭 자꾸 무슨 내각제 개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정략적으로 자꾸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경쟁 때문에 이 개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안평 사무총장님 오히려 그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얘기를 조금 돌려서 네. 예, 우리 호남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 탄핵 정국 그리고 대선 경쟁 구도, 개헌 논의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호남 정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최근에 그래서 이 호남 정치권이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이 호남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현재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예, 현재 어떤 측면에서 호남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먼저 권은희 의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호남은 항상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잠재하고 있는 어떤 개혁들의 열망들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이고 그런 변화들을 표로 실현시켜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과 우리 호남의 이런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정치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호남 민심은 좀 그 관망을 하고 계신다. 그런 네.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냐, 수권 가능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향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능력을 좀 더 검증할 것이냐라는 그런 그 문제들로 관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남 민심은 지금 정치권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안평원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남이 한국 정치의 핵심 심장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노무현 정부 탄생에 여기서 발파공이 됐으니 전국적으로 호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호남 민심을 얻는 자가 결국은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호남에서도 정치력 자체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갈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호남을 대표할 주자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호남민들의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호남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좀 준비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요청했으면 쓰겠다. 호남의 미래 비전과 또 대한민국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않는 채
그냥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나에게 표를 달라.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호남에게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남 정치권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거시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셨으니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네. 들어가면은 지금 호남 정국에서는 문 반문 뭐 이런 게 상당히 갈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여러 주자들로 지금 지지가 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뭐 박원순, 뭐 이재명, 뭐 이런 분들도 안희정 이런 분들 지지하는 분,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등등 쭉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면서 호남 쪽에서는 뭐 정리가 되어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어떤 감각과 생각이 상당히 뛰어나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산돼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방식은 아니고 한 두 갈래나 세 갈래 정도로 나눠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에서 이제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제 지켜보기도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반기문 후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후부터 여러 가지 점에서 호남에서 민심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측과 문재인 후보 반대 측 간의 한 양대 세력으로 호남은 앞으로 갈라져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장으로 약간의 지형 변화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우리 예. 천성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정치권에서 우리 호남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위상이 이제 추락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호남을 표현할 때 호남만으로도 정권을 만들 수는 없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각종 선거에서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쪽을 선택했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전략적 다시 얘기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여도 찍었다가 야도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전략적인데 이제 우리 지역은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제 그런 선택이었고 네.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4.13 총선 아니겠습니까? 4.13 총선도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그 국민의당을 통해서 어떤 견제, 야권의 어떤 견제 이런 걸 기대하고 전략적 투표를 했던 게 당시 호남 민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 권은희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그때 호남 민심이 그랬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는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뭐 최근에 여론조사라든가 뭐 지지도를 보면 조금은 실망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긴 하겠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특히나 이제 향후에도 우리 정당이 이렇게 지금 4당, 5당 뭐 이렇게 다당제로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당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좀 무조건적인 어떤 전략적인 선택, 묻지마식 투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하고 관련된 좀 실용적인 선택이라 네. 그럴까요? 이런 투표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혁을 향해서 항상 일관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 대권 잠룡들이 계속해서 우리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대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은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은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호남이 관망하고 있으니 더욱더 호남에 공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대권 네. 잠룡들이. 그런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4.13 총선 전에
광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이 발언이 전략적인 선거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대권 잠룡 들의 호남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여전히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가, 과거의 구태스러운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호남민들께서 관망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가 오랫동안 수권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오랫동안 정권 교체 하나만을 바라왔기 때문에 수권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우리가 표를 던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검증을 좀 더 할 것인가, 준비되었는지를 검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잠룡들은 과거와 같이 호남민들에게 단순히 내가 수권할 수 있다라는 나에게 표를 주면 수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호남의 간망에서 결국은 선택받지 못하실 테고요. 미래에 대해서 호남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호남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된 자세,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권 후보들이 호남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면서 구의작전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우리 사무총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권 잠룡들께서 지금 개혁 입법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예, 이 지금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뭐 세월호를 제대로 하나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제대로 파헤쳤습니까? 개혁 입법을 지금 1월 중 안에 했습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시급한 개혁 입법, 촛불 민심에서 표출된 이 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번에 2월 국회를 통해서 입법하는 거, 네. 법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결국 호남에서 또한 그 대권 잠룡들에 대한 지지들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호남민들이 대권 잠룡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조정원 교수님, 우리 어떤 기준을 갖고 대권 잠룡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권은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될 것인가만 보려고 하지는 이제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특히 자기가 한 약속을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진실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냥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한화갑이나 이런 분들, 한강옥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대통합 하겠다 해놓고 전혀 대통합 안 했잖아요. 뭐 경제민주화 한다 해놓고 전혀 안 했잖아요. 네. 특히 호남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강력하게 밀어서 당선을 시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문재인 후보를 92%, 89% 지지해가지고 밀어줬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보기에 참 마음에 들게 제대로 못 하셨다.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호남 입장에서는 또 속지를 않겠다. 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안철수가 되건 누가 되든 간에 말하자면 진실성 있는 어떤 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라, 그러니까 호남이 무조건 진보가 이기고 보수는 져라,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통합 능력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제가 볼 때는 호남민들이 많이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초점을 많이 갖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천성훈 교수님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대선 후보들을? 예, 이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를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향후 그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도덕성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많이들 꼽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지도자 되실 분들의 어떤 신뢰의 문제, 신용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러죠. 40%가 한 두어 달 만에 4%로 떨어지는 이런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배신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호남민들도 그간의 대권 후보들한테 보냈던 그런 지지에 대한 상당히 그 신뢰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본인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답니다. 네. 뭐 비록 뭐 표가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너무 그런 뭐 여론에 신경 좀 덜 쓰시고 소신과 원칙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호남민들도 절실히 바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다수당이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그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박지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뭔가 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호남 정치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우리 권은희 의원님. 네. 저희 국민의당의 그 박지원 당대표가 오랜 비대위 그 체제를 끝내고 선출이 됐는데요. 이 경륜 그리고 현실 정치에 밝으신 그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됨으로 인해서 정치가 국민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그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의 예로 들면은 지난번 그 탄핵안 가결 관련해서 12월 2일 탄핵안 가결안이 나왔을 때 탄핵안 가결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주말인 12월 5일의 촛불 집회를 보고 그 바른정당 비박계인들의 표를 끌어내서 네. 탄핵안 가결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해서 12월 9일 탄핵안 가결로 이끌어냈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알고 그런 길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개혁입법 네. 과제를 실현해내는 일인데요. 이거는 뭐 2월 국회에서도 과제지만은 벚꽃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기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입법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들과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희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그 연대와 관련해서 뭐 대권 후보 단일화 연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책 연대와 관련해서는 늘 국민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네. 거기에 무슨 이념적인 그런 갈등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늘 주장해 왔는데 이 개혁입법 역시 저희들이 주장하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끄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혁 입법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 전국에서 사실 현재의 이 사당 중심 체제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천성 교수님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호남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 지역민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제3당으로서의 어떤 캐스팅 보드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간에 물론 뭐 특수한 돌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헤아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탄핵 전국을 보면서 그냥 보기에 가장 피해를 입은 정치권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정당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기들이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당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해체 안 된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뭐 굳이 피해자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정당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저는 국민의당이 이 탄핵 정국으로 수혜보다는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권은희 의원님한테도 작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작년 이맘때쯤 국민의당이 막 이제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시고 지금 창당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4.13에서 나름 이제 호남에 좀 집중되긴 했습니다만은 정당 지지도로는 또 두 번째를 얻어내는 성과도 냈고요. 또 그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친문과 반문 사이의 어떤 갈등, 계파 싸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탄핵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걸로 인한 반사 이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제 역할을 좀 제 역할에 조금 못 미치는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국민의당이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탄핵 정국의 피해자, 피해 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 네.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정말 이 탄핵 정국이 지나가면서 이게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정국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가 다시 양당 구조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3당인 저희 국민의당의 역할과 기능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지율 역시 그 탄핵 정국인 양당 구조 좌우의 이념 속에서 이거를 표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표현을 하셨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그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탄핵 이후의 정국입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에서는 저희 국민의당과 같이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서 실현해내는 정당 그리고 그 미래를 늘 바라봤었던 정당 국민들의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그런 정당에 대한 그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국민의당이 수혜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민심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시기이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반등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다 보는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촛불 광장에서 이 분출된 그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개혁 입법으로 법제하는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의 개혁 입법안을 보니까 20여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대단하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촛불의 광장에서 드러난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걸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걸 관철시켜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 입법 추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인트 조정희 교수님 덧붙이자면은 좋은 말씀이세요. 안 총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들이 되려면 지금 현재 2분의 1 갖고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현재 국회 선진화법의 모든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5분의 3을 만들어야만이 말하자면 그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협조를 잘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박지원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된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이제 너무 노후화되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의회 정치에서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 전국을 바라보면서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대선 전국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힘들을 끌어모아서 덧세무 정치에 성공하는 쪽이 국민의 통합과 촛불 민심을 이끌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갈 적임자라고 최종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파가 갖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개혁 입법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정계 개편 내지는 정책연대 이런 것들이 빅뱅처럼 2월, 3월, 4월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선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대선 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도 한번 해보고 과제도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대선 빠르면 4월, 뭐 늦어도 6월까지는 치러질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대선 판세가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반기문 후보 이 양측으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양강 구도가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현재의 판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천성훈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은 뭐 각종 언론에서 이제 뭐 양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안타깝게도 안 후보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한 4등까지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이 양강 구도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 네. 마지막엔 본인하고 문재인 후보의 대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그냥 뭐 그냥 대선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서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물론 지금은 반기문 후보가 뭐 생각만큼 지금 꽃길을 못 걷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 대선은 또 특수성이 있어요. 네. 이게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반기문 뭐 가칭 이제 후보라 그랬을 때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내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간이 이제 만약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선거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제대로는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불시에 한 건 터지게 되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시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회하거나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밝혀지기도 전에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변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초조한 거는 맞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 대권 후보로서 본인이 대권 출마하겠다고 선언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뭐 공식적이지만 않지 뭐 간접적으로 지금 뭐 하시는 행보 보면은 뭐 대권 후보나 다름 없는데 뭐 현실적으로 또 신고식도 호되게 치르고 있고요. 무슨 네. 뭐 퇴주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관행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처음에 신고식 치렀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머리 스타일 갖고도 시비도 했고 그런 거는 일종의 관행이니까 이제 견뎌내셔야 될 문제인데 이제 핵심은 이번 설이 분수령일 것 같아요. 네. 설을 전이 될지 직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옵션은 없을 것 같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당을 선택한다 그러면 바른정당 쪽으로 거의 네. 선택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의 추이가 이제 그 여론의 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설 민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잠재적인 후보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많이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 차례상에 이제 그 얘기거리로 많이 안 올라올 것 같긴 하지만 네. 반기문 후보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신경을 써야 될 설 민심인 것 네. 같습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예, 말씀이신데 예, 안평한 사무총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정치적 문제는 또 두 분 패널께서 더 말씀해 주실 거라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대권 주자들이 광주에 오시면
주로 5.18 묘역을 가고 또 지역의 원로들 뵙고 그래서 지역의 민심을 다 수렴했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 쇼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호남에서 광주를 방문했다면 왜 대통령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돼서 그 왜 하려고 하는 이유와 그 비전을 그럼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를 밝히는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이 막무가내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표를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네. 또한 저희들 호남인들도 그런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 조정학 교수님. 네.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까면 깔수록 이분이 참 애매한 지금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지율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반기문 총장은 일종의 그 도구랄까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치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의 제한 지지율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좀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이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막 많이 뺏어간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하락세를 보이면 안철수 의원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2월 달에 보여질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안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 총장이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대선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주자들이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까지 돌파할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경선이 뜨거울 때는 올라가는데 경선이 깨질 때 다시 말해서 경선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지지율들이 전부 문재인 지지율로 뭐 문재인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최종 주자 지지율로 남을지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벚꽃 대선이 되든 뭐 여름 대선이 되든 간에 아마도 2~3명 정도의 주요한 주자들이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대결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권은희 의원님, 네, 정치 일선에 예.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네. 이 두 후보가 그 양강 체제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이유가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양강 후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진보 쪽 이념들을 표출하기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국제적인 유명 인물인 네. 반기문 후보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외교와 통일 문제를 적절하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민심이 또 반기문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출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의 양강 그 체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국민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무엇을 표현하는 때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4.13 총선에서 오랫동안 정치의 그런 기득권, 그 양당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누적된 불만들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게 4.13 총선 당일날 표로 표현이 돼서 26.74%로 저희 국민의당이 야권 내 1위의 지지율을 받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 민심은 민생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네. 미래와 정직한 지도자. 이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 부분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표로 표현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표출될 시점에 여론조사의 그 추이도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심은 지켜보다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하면은 문재인 후보와 격차가 많이 좁혀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언론에도 그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독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지 우리 조정석 교수님. 예, 네. 저는 간단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반기문 후보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라인업을 딱 갖춰놓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아마 이번 설 중에 말하자면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는 있는 모양인데 그게 너무 노쇠하고요. 그래서 반기문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매력을 오히려 잃어버린 거죠. 돌아와서. 그게 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반기문 대 문재인이라는 양강 구도로 언론이 초점을 확 맞춰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철수고 누구고 다 이제 군소 후보가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노출 자체가 반기문하고 이 문재인 중심으로 노출이 가는데 반기문이 굉장히 약체가 되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강세로 가버린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언론에서 너무 그렇게 지지율 위주로 경마식 보도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제가 보기에는 네. 또 국민의당이 어떤 다른 연대나 어떤 경선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초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반 유엔 전 사무총장하고 관련해서는 그 어떻게 됐건 사실 이 탄핵 정국이 굉장히 큰 변수였죠. 네. 탄핵 이 문제만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 앞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 꼬까마탄 왕자님처럼 될 수도 있었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 보수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랬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핵 정국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반기문 총장을 이러다간 어디서 서로 안 받겠다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새누리당은 어차피 반 사무총장이 배척을 한 거고 국민의당도 당신 들어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점점 너무 멀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선택은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상과 달리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좀 고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극복해내야 될 문제라고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권은희 의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표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 이제 뭐 정치학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 침묵의 나선 네.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 분위기가 뭐 문재인 그 반기문 이렇게 이제 막 뜨고 있으니까 실제로 국민의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의사표시를 잘 못 하시고 있다가 네. 때가 되면은 그런 거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데 조정은 교수님하고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는 최소한 하셨어요. 그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반기문 이제 후보가 입국하고 일주일 만에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국민들이 더 이상 이미지 정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조선대 강의를 와서도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네. 해외에 나가라.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라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촛불 정국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의 그 고통과 나의 이런 좌절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회의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구나.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각을 이미 갖춘 후에 과거의 그런 이미지로 네. 하는 정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일주일 만에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이미지 정치나 후광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라고 네. 또 역설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권은희 의원
의견에 대해서 우리 안평환 사무총장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 정도는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더 국민의당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강조하지만 2월 개혁 입법부터 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17년 4당 체제로 이제 대선을 현재 치르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대선의 양상, 보수와 진보의 대결, 영남과 호남의 대결, 뭐 이런 구도가 지금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연합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우리 조정훈 교수님. 네. 일단은 결선 투표제를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입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뭐 저는 도입이 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쪽에 특히 호남인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안 된다고 도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해 보면 4파전 정도의 어떤 그 선거가 충분히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것은 87년도에 치러졌던 선거하고 비슷한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른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도 그렇게 많이 모든 걸 지배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우리 권은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미래 또 도덕성 정직함 그리고 우리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 또 오늘날 지금 국제관계 쪽에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 뭐 그런 데서 정책적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념이나 지역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안평환 사무총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결선 투표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한 30%대면 당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촛불 전국에서 드러난 이 어마어마한 적폐청산의 문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문제, 이건 대단히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시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힘을 얻는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정부의 하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당 구조에서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은 결국 결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러면 훨씬 좋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천성원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뭐 그 민의를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그런 장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의 구도가 다당 뭐 4강 구조로 갈 것이냐 또 양강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은 정말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4당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호남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도 절실하실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다시 적자 자리 해도라고 지난 주말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오셔서 조금 지역민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게인 미오더 다시 한번 본인이 얘기를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민들의 이제 판단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4강 구도로 가는 경우에는 호남의 중요성은 더욱 적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정말로 심각한 구애 작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그런데 이제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붙이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지율이 얼마냐 이런 걸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국민들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누가 믿을 만한 후보인가부터 시작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은 짧고 그런 네.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검토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뭐야 반기문이 무너질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그 이야기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은 의원님 아마 조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당 체제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네. 예, 과거가 이제 그 야권 분열이었다면 지금은 여권 분열에서 이제 그 사당 체제가 이루어진 점 등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과거 사당 체제 이후에 그 지방 선거 도입이나 그 공청문회 도입 같은 그런 민주화에 기여를 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당 체제도 분명히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여는 계기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네. 이번 사당 체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당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사당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정치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합종연회 네. 을 통해서 그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저는 여기서 네. 하나만 네. 안평 사무총장 뭐 지적하고 네, 싶은데요.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87년 6월 항쟁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표출한 민주화 열망, 네. 이 민주화 열망을 결국은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이게 정권 교체로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또한 그때 표출된 개혁의 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준비도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2008년도 우리가 광우병 촛불 집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많이 참여했지만 결국은 그게 법제화를 그 촛불 광장에서 표출한 국민들의 요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해서 네. 이걸 지속하지 못했고 또한 그 개혁의 요구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7년 6월 대항쟁의 경험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로부터 얻은 교훈 이건 좀 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네.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87년 6월 항쟁 경험에서 야권 분열에 의한 노태우 당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영삼과 김대중 야권이 분열을 했던 것이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사당 체제는 새누리당이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핵심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 때 국민이 선택해 갖고 만든 두 개의 정당이에요.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기가 매우 어려운 정당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어떤 면에서는 야권 통합해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하게 경쟁을 하도록 네. 하고 더 나은 놈을 우리가 찍어줄게 라고 하는 쪽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의 미션,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권 의원이 잘 지적하셨지만 중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염증을 느끼고 계신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중간을 두텁게 가져가서 국민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우리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고 그게 국민의당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되는 아까 제가 네 사람이 뛰기 때문에 네 명의 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당 체제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이길 수 있는 대선의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한국경제신문하고 MBC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부패 척결 꼽았어요. 지금의 현재의 촛불 민심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제 성장과 양극화해서 민생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설문조사에 응답한 17.8%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경제를 살릴 책임자가 없다 이런 답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너무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권은희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많았지만은 그 이어지는 그 답변들 경제 위기 극복이나 민생 문제,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합하면은 53.8%. 그래서 사실 경제 문제 해결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하지만은 말씀 주셨듯이 17.8%가 경제 살릴 책임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건 세계적인 경향에서도 나타났는데 뭐 아주 국민들을 현혹하는 말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방안들을 다 도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되기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트럼프도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해서 선택이 됐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로 영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쪽이 선택이 됐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도 경제를 살리기가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4차 산업혁명이랄지 미래, 환경에 대해서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능력을 실제 후보자들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양강 구도로 나타나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전 후보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후광이나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들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정관 교수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면 방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병통치약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성권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사람 쪽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단한 위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무슨 이미지라든가 또는 몇 개 그 선심성 공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조금 빗나간 의견 아닌데 시민들의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식당에서 일하시는 식당 주인께서 박근혜가 잘못했으면 빨리 내놓고 잘못했다고 하고 퇴진을 해야지 왜 저렇게 혼자 고집을 피워서 저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촛불광장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청년들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우리 삶에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경쟁 구도가 없어지는 건지 스펙을 쌓지도 않아도 되는지 이 취업 대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요구로부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요구까지 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인데 그런 그 촛불광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현재의 논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들께서 호남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다린 진정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성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지금 이렇게 어렵다.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과론일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권을 꿈꾸시는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탄핵이 결정이 되고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촛불 민심이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촛불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에 이제 촛불 민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표 때문에 너무 여론 염려하시지 마시고 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유권자분들께서는 그거를 가려서 찍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평환 사무총장님. 촛불 광장에서 나타난 적폐청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 쌓여진 이 적폐를 누군가 한 사람이 한번 시원히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요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 계속 보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저렇게 외골수로 가는데 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 정부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기 대선을 봤을 때 좀 이번 대선만큼은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그 비전 중심으로 하는 선거를 좀 준비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정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말씀에 전반적으로 저 참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강한 대통령이 확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한없이 그 사람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 쓸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저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적폐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되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은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최악의 교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호남은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호남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 쌓여있는 그 적폐를 청소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뺄셈식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 적폐를 청소해내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켜나가는 사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사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분명히 뽑아야죠. 정말 우리 고민 많이 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은희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남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라는 대통령, 이제 나와야 되는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호남을,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신뢰가 갖춰진 대통령 후보가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껏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이미지로 채우거나 후광으로 채워오면서, 그리고 사적인 권력으로 채워오면서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서 이 부정직한 리더들을 한눈에 꿰뚫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2명에게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 후보 이전부터 정보화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셨고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불러일으키셨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시어서 호남과 대한민국의 정직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정치는 살아있는 화사님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준 촛불 집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0 항쟁의 정신들이 2016년 전국의 촛불에 재점화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러나는 한국 정치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감에 국민들이 든 촛불, 이제 새로운 정치의 출발지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마지막 성장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년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